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2년 기한의 채무 상한선 인상에 거의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자 공화당 보수 정치인들이 분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문들이 세트로 한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에서 끌려다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 운동에 앞장섰던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 의회에서 탄핵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곧 투표할 예정인데 그는 사무실을 기부자 도우미 오피스로 썼다는 주장을 포함해 뇌물수수 등 20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직원들이 기밀 서류 수색 하루 전에 서류를 옮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론 디센티스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후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의사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극우 민병대 그룹 리더와 부리더들이 각각 18년,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당한 10살 어린이의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언론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 침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 탐 행스가 372년 역사의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상원은 지난주부터였고요. 미국의 하원도 전부 휴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어제부터 좀 자동차 한산했던가요? 저는 퇴근할 때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전부 지역구로 가기는 했지만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사이에 채무 상한선에 대해서 다른 보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밤샘 작업을 공화당 하원 의장실과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 스태프들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정치에 능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어제 오후에는 채무 상한선 협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간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늘어나는가. 결국은 지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화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2년으로 기한이 잡혔답니다. 2년이면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거죠. 대선이 끝나고 난 뒤까지도. 그래야지 대선 전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왈부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공화당이 양보를 한 것 같고 대부분 분야에서 지출을 줄인다. 이건 이제 백악관이 양보를 한 부분입니다. 현재 31조 4천억 달러 빚이 있는데 이것을 액수가 또 공화당 보수 의원들을 굉장히 화내게 했는데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요. 군대 또 퇴역 군인을 위한 지출은 늘린다. 공화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국방비의 지출은 대부분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는데 그걸 공화당에서는 딱 얼만큼 하고 한도액을 박아놔라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건 이제 공화당이 원했던 건데 감사관 고용을 늘리는 등의 국세청의 서비스 확장을 줄인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감사원을 늘린다 하면은
감사원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조금 버는 사람들 세금 보고를 감사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화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사 같은 것을 해서 어디가 구멍이 뚫렸는가 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게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국세청을 좀 확대하는 것.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사업을 하고도 융자 받을 때는 많이 번다고 부풀리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낼 때는 마이너스로 전부 처리를 해서 이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내가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건 합법적인 절세가 아니라 탈세나 탈세에 가깝다 하는 것인데 워낙에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국세청의 감사원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800억 달러를 책정을 해놨는데 세금이 아니라 지출을 그것을 이제 없앤다. 그러니까 당분간 연방 국세청의 확장은 없다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4조 달러 정도 채무상한선을 앞으로 2년 동안 올린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여러 뭐 협상팀이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에서는 왜 이걸 반대를 하는가? 특히 이제 그 공화당의 보수가 프리덤 코커스라고 해서 딱 그 인원이 35명 플러스 프리덤 코커스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죠. 해서 프리덤 코커스가 가장 공화당 하원 가운데서 보수적이고 뭐 극우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든 사람이 짐 조르단이라든가 오하이오주의 또 그 마크 메도우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하원 의원이었을 때 또 트럼프와 지금 대결하려고 하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방 하원 의원일 때 이렇게 세 사람이 합쳐서 프리덤 코커스라는 것을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프리덤 코커스가 이거 뭐냐 4억 달러 싫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공화당의 하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통과시킨 것에 따르면 한 올려도 1억 5천만 달러 아니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4조니까 2배 이상이 되잖아요. 있을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18표 과반수 하원에서 절대로 못 가져간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이 지지를 한다면 케빈 맥카티가 뭐 했느냐 민주당 좋은 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 공화당 보수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미팅을 이제 백악관과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실이 계속 하고 있어서요. 밤새 조율을 했고 가장 레이티스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말과 백악관의 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맥카티 하원 의장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어제 밤에 한 말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여러 그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스태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의회가 일을 해야지 되는 시간이다. 그건 이제 투표를 말하는 거고요. 해서 차이가 지금 액수에서 차이 나는 게 한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조 달러에서 700억 달러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협상이 됐다라고 지금 언론 매체나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협상은 양측에서 전부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하원에서의 프리덤 코커스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상원에서도 상원의 지도자 미치 맥코넬은 절대로 채무 불이행은 없어라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데 유타주가 지역구인 마이클 리 상원 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었죠. 의사당 폭동 사건 때도 아무리 부통령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촉을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결도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방위군도 보내지도 않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클 리 의원에게는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이제 위치 여러 가지를 보는 이 마이클 리 의원이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뭐 그 정도의 돈을 그 정도 기간으로 올린다면은 올리고 늘리고 한다면은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리보다는
어떻게든 채무 그 상한선 협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되면은 되는 거고, 그럼 공화당의 하원 의장만 곤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그 하킴 제프리스 새로 이제 뉴욕에서 젊잖아요. 이 사람이 40대이기 때문에 50대인가요? 40대인가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다른 그 지도부보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민주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가 됐고, 민주당도 극좌가 있잖아요. 너무 진보적인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든가 뉴욕이 지역구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에게도 시험대인 것 분명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돼서 아마 거의 늘 하듯이 이 채무상한선을 올릴 때마다 정치적인 극장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전부 상원의원이고 하원의원이고 집이나 이제 지역구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이번 주말에 이게 돼야지 됩니다. 오늘 내일 뭐 이 정도에는. 왜냐하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합의가 된다면 72시간 동안은 그 합의 내용을 리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워싱턴을 떠났으니까, 많이 떠났으니까 떠난 의원들 투표를 하기 위해서 노티스를 우리가 또 하루 전에 준다 하면은 이제 6월 1일이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그 전에 간신히 투표가 될 수 있고, 어차피 합의를 한 바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자 해서 임시로 이제 며칠씩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연기를 해놓는 방향으로 하고 또다시 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이제 채무상한선이 협상을 할 것이다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결론 지어지지 않을 때까지 채무상한선 협상하는 조마조마해서 그렇지, 큰 그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채무상한선은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 뉴스가 훨씬 귀에 들어옵니다. 미국 언론을 본 게 아니라요. 호주하고 미국이 시차가 있으니까 호주 날짜로 금요일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시드니 대학교의 미국학 연구센터, 왜 미국에도 한국학 연구센터 많잖아요. 그곳에서 주최를 해서 웨비나,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자주 하는 거죠. 웹을 인터넷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을 웨비나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팀과 시드니 대학교 그쪽에서 웨비나를 해서 미국이 과연 그 태평양,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그 미국의 동맹국들, 미국의 파트너국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웨비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이 같은 관계에서 불과 G7 정상회담 직전보다 조금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많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뭐 all or nothing은 아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무역이라든가 상당한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것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G7 정상회담에 가기 직전 그 주에 수요일 하루 전, 출발하기 하루 전쯤 됐을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G7 정상회담에 가서는 중국이 뭐 대만과의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무역적으로 보복하는 것, 이런 것 안 해야지 되고, 러시아에는 휴전을 하라고 권고를 해야지 된다 하는 성명 자체는 냈지만, 마지막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과 대치를 원치 않는다, 중국과 헤어지는 디커플링도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호주도 가야지 되고 파푸아기니아도 가야지 되는데 채무 상한선 때문에 일정을 줄이고 돌아왔잖아요. 그랬으니까 미국의 국가안보팀이 시드니 대학에서 주최하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웨비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웨비나에서 모든 국가안보보좌관, 각 분야의 국장들이 하는 말이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정면 대치 상태에서 끌려다니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걸 원하면 바이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으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목을 누르면서는 동맹국과 파트너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 정면 충돌 때문에 짓밟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표현이죠. 미국이 뭐 스스로를 고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에드가드 케이건,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 담당 수석 국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사정을 고려합니다.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시각만으로 압박을 한다면 이제 바이든이 아니고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맹국들이 호주와 중국도 되고 한국과 중국도 되고 그런 관계에서 동맹국들이 숨 쉴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뭐 미국만 따라라 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변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전폭적으로 미국을 따르거나 전폭적으로 중국을 선택하거나 이런 기로인 것처럼 보였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미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한국이나 호주나 다 중국과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다변화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관계가 너무나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은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중국에게 뭐 동맹국을 보복하지 말라고 뭐 우리의 그 대만 야망을 뭐 억누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주최국인 일본의 대사를 소환해서 불만을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요. 이번에 뭐 웨비나를 통해서도 계속 드러나지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앤토니 알바니즈 총리의 말입니다. 중국이 이제 먼저 호주에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호주가 그 전에 어떠한 입장에 있어서 미국 측의 입장을 따랐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호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보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호주도 중국으로 관광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총리는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면 우리도 중국에 관광 가는 것을 풀고 싶습니다. 금지를 풀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호주와 반대로 중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투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이 얘기는 늘 했었던 거고요. 물론 중국과 미국이 강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 이해관계로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할 방법을 못 찾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기후변화 등등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국장 미라 랩 후퍼 씨는 바이든의 최근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미국 파트너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한쪽만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이 양보하는 거예요. 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 할 때 그 나라들이 피해보는 것 원치 않는다. 그 헤드롱 크래시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헤드롱 크래시니까 막 머리부터 저돌적으로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또 다른 인도 태평양 코디네이터인 커트 캠벨, 뭐 잘 알려진 분이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미국 쪽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의 안정적인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에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필요할 때는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길 바란다. 그게 동맹국이나 미국 동맹국이나 미국 모두에 중요하다. 이게 미국의 국가안보팀이 호주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에서 주최한 웨비나에서 얘기를 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뭐 국가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별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해서 쓰는 기사는 다르니까 한국에서도 뭐 윤석열 행정부가 가디언의 이 기사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Biden had been listening. 바이든이 listening,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To the reasons, concerns. 그 지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바이든 대통령이 듣고 있다 하는 이게 뭐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제 귀에도 제 눈에도 확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텔레비전에 저택이네요. 저택이 보이는데 잠시 뒤에 저 뉴스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주 하면은 공화당주, 텍사스주의 검찰총장 하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딱 그 주도를 해서 여러 주의 검찰총장과 같이 이제 고소를 많이 했죠. 합동 고소를. 특히 제일 유명한 것은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끝까지 아무튼 주장을 하면서 하고 다 패소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때도 이미 이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굉장히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돼 있었던 것이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어제 공화당 3명, 민주당 2명인 이제 특별 그 하원 위원회에서 그를 탄핵해야 된다 하고 권고하는 만장일치의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하원에서는 오늘 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원으로 넘겨지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 뭐 탄핵과 비슷하게 하원에서는 뭐 똑같네요. 과반수 그리고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투표가 있어야지 그가 탄핵이 되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공화당의 검찰총장을 탄핵시킨다. 그렇다고 이게 새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다 너무너무 드러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람은 트럼프에게 충직하게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뭐 정치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켄 팩스턴 그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 하기 전에 이 사람은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 3선 하원 의원이었고요. 또 상원 의원, 주 상원 의원도 지냈고 와이프는 지금 주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개입니다. 그 탄핵 사유가 뇌물, 사법 방해, 공권력 남용, 그리고 또 내부 고발자를 보복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복했다는 것은 뭐 8명인데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 사람 해도 너무한다. 사무실을 완전히 본인에게 선거 기부한 사람 뒷배를 봐주는 도우미 오피스로 쓰고 있어. 그리고 사무실을 완전히 그 2020년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어. 등등을 이제 고발을 한 그 직원들을 뭐 해고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사임하거나 결국은 330만 달러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과. 그러면서도 잘못한 건 없는데 돈은 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했었던 것은 어찌 보면 2015년도에 증권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아직 그 재판 시작되진 않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은 99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연방 수사에 들어갔고요.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그 탄핵 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얼굴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의 그 의사당의 의원은 아니지만 같이 동료였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워낙에 보수에 같이 하면서 뭐 국경이라든가 뭐 이민 낙태 그 트럼프 쪽으로 가는 모든 것을 다 주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인 텍사스주로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나 혐의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많고 혐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만장일치로 그의 탄핵에 찬성을 할 테고 공화당이 이제 그 문제죠. 공화당이 자당의 검찰총장을 그리고 검찰총장이 공화당 자당이 하고 있는 많은 이슈를 다 굉장히 좋게 해주는데 그래서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선거에서 살아남았고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 손으로 쳐야지 되는가? 그리고 와이프인 그 엔젤라 그 상원의원은 어떻게 투표를 던질 텐가? 남편 라스트네임 따고 있습니다. 팩스튼 남편 라스트네임을 따고 있는데 텍사스주에서는요 요즘 왜 이렇게 탄핵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다른 데는 주의 의원이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이렇게 공직자가 탄핵되는 게 텍사스주의 200년 역사상 만약에 이번에 탄핵되면 세 번째랍니다. 두 번밖에 없어요. 1917년 주지사, 1975년 주 판사. 하원은 150명이고 상원은 공화당이 85명, 민주당이 64명입니다. 이런 일. 그래서 본인은 어제 이제 그 탄핵 권고안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한 명 더 많은데도 그것을 심사한 패널 가운데서 이런 권고안이 나오자 부패한 정치 기득권층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에 반하게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텍사스의 슬픈 날이다. 텍사스 입법부도 위노다. 무늬만 공화당이다. 텍사스가 무늬만 공화당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스티븐 밀러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하이스쿨 나오고 30대 초반에 가장 잔혹한 이민 정책을 만들었던 스티븐 밀러가 이 사람이 이 검찰총장이 이민에 대해서도 아주 가혹한 것을 많이 했으니까 이건 보수 법 운동을 발전시키고 또 바이든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막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자당이나 자기 그룹 사람들을 보호할 때 이거는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마녀 사냥이다 하는 게 요즘 공화당의 완전히 그 아주 편안한 말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그럼 이게 잘못이 없는데 그래야지 된다.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 그 330만 달러 본인이 이제 그 합의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증권 사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 들어가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전혀 그러니까 죄는 어느 정도 있어도 우리의 그 스티븐 밀러가 하는 말에 따르면 우리의 아젠다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무작정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쭉 보면. 왜냐하면 상대 측에서는 또 이거 운동장이 기울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어야지 돼. 그럼 저쪽에서는 운동장이 저쪽으로 기울었네. 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렇게 해야 돼. 편파인 줄 알지만 이렇게 보도를 해야 돼. 운동장이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로 싸워서 핵폭탄까지로 점점 양쪽에서 개발해 가는 것처럼 지금 이런 모습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2020년도 부정선거 그 케이스가 있었을 때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검찰총장을 모아서 가장 유명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보였던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가 있구나. 뭐 아직 투표가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갑자기 그런 설정 안에 그 박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미국의 정치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참 묘해요. 인디아나주의 닥터 케이틀린 버나드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로서 $3,000 벌금을 내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배했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인디아나 주의 그 의사들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심의하고 벌도 주고 하는 위원회에서 의사 자격증 박탈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또 일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설명도 붙이지 않았고요. 2022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낙태 그 판결을 내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의사가 10살짜리 인디아나주가 아닌 오하이오주의 강간당한 소녀를 낙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디아나 스타가 보도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께서 10살짜리가 임신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고요. 그 강간범은 잡혔습니다. 잡혀서 지금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오하이오 남자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오하이오주는 임신 그 당시에 이미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재빨리 그런 시행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주에서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 여러 가지 복지를 보호하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해서 인디아나주 닥터가 어린아이 강간당한 10살짜리 아이 그 아이를 낳아야지 됩니까? 10살짜리가 아이도 아이인데 그것도 강간당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집도를 하고 나서는 그것을 왜 어떤 식으로 벌을 주느냐면 왜 그 환자를 보호하지 않았어? 환자의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언론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 라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의사로서 사생활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그 소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고 뭐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의사가 이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도록 판결을 했었을 때 실제 생활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인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인디아나주도 왜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일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뭐 보고는 한 것 같아요. 그 병원의 룰에 맞게 이제 어디에단가를 소셜워커에게는 그 환자가 학대당했다. 그래서 낙태를 했다는 것을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인디아나주에서는 이 의사를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라도 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를. 그래서 그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아무튼 이렇게 벌을 주게 됐는데 이 의사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런 상황을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조차도 그게 이제 의료상의 어떠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니까 이 아이가 오하이오주에서도 못하고 인디아나주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 주장이 의사들을 평가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로서의 나의 역할은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뭐 범인이 누구고 이런 걸 꼬치꼬치 수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소셜워커에게 알렸다. 이 정도로 해서 어제 보니까 14시간 동안이나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검찰 측에서는 낙태를 지지하는 의사야 해서 이제 벌 주고 싶은 거고요. 이런 일들이 참 미국에서 앞으로도 무척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워싱턴 포스트가 역시 정치에는 강합니다. 요즘 한국일보 또 저희 라디오 서울과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등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좀 전에는 제가 인디아나주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안이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했죠. 화요일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 대법원에서 일단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하려면 조금 시간은 필요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튼 검토를 조금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현행 22주일 낙태까지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이 낙태 금지 법안도 임신 6주일 이후고 뭐 벌금형도 있고
또 뭐 그 낙태를 집도하면은 뭐 2년 징역형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 아주 높고 따라서 바이든과 리매치를 하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지금으로서는 불편할 정도로 높다. 어제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다시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30% 이상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선거라는 게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단독으로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다른 매체들이 이제 인용을 하거나 후속 취재 같은 것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마랄라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원 2명이 지난해 6월 달에 연방수사국이 영장을 가지고 이제 기밀 서류를 압수하러 갔잖아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전에는 국가기록물 보관소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법무부가 뭐 영장 발부하는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연방수사국이 갔는데 바로 전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원 2명이 그 기밀 서류들을 창고로 옮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대요. 뭔지 모르고 그것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이제 증언을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박스들 가운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줬다는 증거까지도 특별검사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집을 했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수사를 방해했는가, 이 기밀서류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의 그 타임라인을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기밀서류에 대해서 지시한 것,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의도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어떤 사업관계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됐잖아요. 특별검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변호인이 이번 주에 그 연방 법무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케이스가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더 길게 끌고 싶어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조지아주의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었던 그 같은 그 시도인데, 그건 이제 조지아주의 검찰총장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게,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 설마 공화당 현 그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곳에 넣은 압력 같은 것도 수사를 해야지 되고, 기밀 서류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에 CNN의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 내가 이미 그 기밀 서류를 가지고 나올 때 기밀이 아닌 거야. 그 대통령은 맘대로 기밀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밀을 해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참 아니고 거짓이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기밀로 해제해야지 되겠다 할 때는 절차가 당연히 따라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게 누가 그렇게 순진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겠어요? 물론 이 기밀 서류라는 것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밀 서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너무너무 기밀 서류로 딱 그 규정되는 것이 많대요. 왜 그랬느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기밀 서류로 해놓으면은 누구도 안 봐도 되고 나중에 문제가 나지 않는데, 기밀 서류 아닌 것, 기밀 서류일 수도 있는 것을 기밀 서류라고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당신 왜 그걸 기밀 서류라고 안 했어 하고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 등으로 기밀 서류가 너무 많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기밀 서류다. 그 같은 부작용은 있지만 대통령이 생각만 한다고 기밀 서류가 기밀이 아닌 것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죠. 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출마 선언을 하고 24시간 만에 뭐 $820만 모금했다 하는데,
몇 명이나 됐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막 큰 손이 많이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 자체를 뭐 어느 그 본인의 무슨 뭐 행동위원회에 한다던가 그러면 또 그 제한 액수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명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선거 기금 훨씬 많고 바이든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같은 기간에 모금한 것보다 훨씬 이 디센티스 후보가 많이 모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망신당했잖아요. 트위터 그 스페이스에서 20분 동안이나 버퍼링 나고 막 이랬었던 것 있잖아요. 그 트위터의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회사를 어제 떠났네요. 트윗하고 그 폴드 다비리라는 분인데 4년 동안 참 좋은 시간이었다 하면서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떠나는 건지 해고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론 머스크 이후에 이 부서, 기술 같은 이런 부서의 직원이 80%가 해고됐습니다. 100% 일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많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한 점진적인 게 아니니까 불과 지난해 10월 달에 인수했으니까 좀 50%가 해고됐어도 굉장히 많은데 80%가 해고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구멍이 뚫렸겠죠. 그 출마 선언하는 그 방송하는 데에서도. 자, 그런 것은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어제 그 디센티스 그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서 폭도로서 유죄 그 판결을 받은 사람 나도 대통령이 되면 첫날 서명하겠다. 트럼프를 포함해서 트럼프도 범죄자에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극우 민병대 그 오스키퍼스의 민병 대장 18년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선동 음모 혐의로 18년을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스튜어트 로즈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하도 12년 어제 밤에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는 25년을 구형했고요. 판사는 이 사람을 석방하면은 곧 다시 무기를 준비하고 국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이제 워키토키로 지시를 했고 버지니아에 있는 호텔에 무기를 쌓아두고 워싱턴 DC로 이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치범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범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독재와 싸우는 사람을 정치범이라고 한다 하고 판사가 얘기를 했고요. 항소할 그럴 그 예정이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비슷한 그 어떠한 그 재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의사당 폭동 사건에 가입됐었을 때 굉장히 그 형량을 많이 선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도 얼마 전에 형량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 오스키퍼스나 프라우드 보이즈나 전부 굉장히 지금 극우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말씀드렸었던 그 아만다 고만이라는 그 로스앤젤레스 이쪽에서 가서 바이든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를 읽었던 젊은 시인의 시를 금지를 했었잖아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교육구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한 부모의 컴플레인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모가 바로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오스키퍼스와 마찬가지의 극우 민병대의 랠리에도 참석을 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아만다 고만이라는 젊은 시인은 본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시인이고요. 금지된 책이나 시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백인이 쓴 작품이 아니다. 유색 인종이 쓴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탐 행스가 하버드 대학교가요. 160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역사보다 길어요. 372년인데 졸업식에서 진실 방어의 히로가 되시라. 허위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에 저항하라. 어떤 사람에게 진실은 더 이상 실증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예의, 생각에 기반하지도 않는다. 라틴어 단어 그 베리타스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이기도 한 이것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탐 행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어디서 후원해 주시나요?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요즘 완전히 그 시즌이잖아요. 젤렌스키도 존스 홉킨스에서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어느 대학교인가요? 억만장자가 학생들에게 라페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억만장자가 졸업생들에게 기조연설하면서 2,000명인데 $1,000씩 선물 줬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여러분들께 선물 주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인 줄 압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